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씨가 이곳 광화문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떨까요? 비쌀 것 같은데 따뜻한 봄 날씨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마치 초여름 날씨처럼 조금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교차가 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피해 숙청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였다. 그중에 이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여전히 공식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뭔가 근신 처분에 취해진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북한발 숙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채 침몰했던 이 배의 수색 작업이 아직도 한창 중인데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당 또 설화 민경욱 의원이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라는 글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유붕항 참사 관련 페북글 논란, 누리꾼들은 도대체 실종자 가족의 배려를 안 하느냐 라면서 탄식했고 여야 4당은 일제히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2년 전 당시 박능우 보건복지 장관이 한 경기도 수원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미용실 주용현 대표인데요. 2년 전 일자리 자금을 설명했고 이때 당시 이 미용실 사장님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취재기자가 다시 이 주용현 대표를 찾았는데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오늘 기사의 제목입니다. 정부에 고맙다고 했던 말 취소하고 싶다.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게 부담되니까 정부가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밝혔는데 2년이 지난 지금 4대 보험료도 같이 올라서 4대 보험료 내면 끝이라는 겁니다. 주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간 모든 게 망가졌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분석 중이라고 하다가 북한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라고 이제서야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미 국방부는 신형 소형 핵무기까지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북한 당국도 우리가 쏜 건 탄도다. 문재인 대통령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탄도인지 아닌지는 분석 중이다. 도대체 이 분석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크루즈선이 추돌한 뒤에 후진을 했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갔다. 즉 뺑소니 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CCTV가 추가 공개됐는데 이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 시긴이 사고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5, 6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이 바이킹 시긴의 승무원들이 구명조끼까지 꺼내서 던졌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1분도 안 돼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잠시 후에 이 영상 보면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피해 숙청 이야기가 돌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상당히 살벌한 요즘인데 2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숙청설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마저 근신 처분을 내린 김정은. 김여정 대신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현송월이 현지를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 교화형에 처해졌다라는 설이 돌았던 김영철은 건재한 것으로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비틀즈와 퀸이 섰던 그곳, 팝의 성지라고 불리는 웸블리, 그곳을 이렇게 뜨겁게 달군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의 BTS,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런던 스타디움 공연 현장 모습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틀간 전 세계 12만 명의 BTS 팬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전 세계 12만 명의 BTS 팬들이요, 아미들이죠, 아미들이 한국어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떼창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 팬 중에는 41살 엄마 팬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롤 모델이라 이곳에 왔다. 대단합니다, BTS.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환봉 변호사님 모셨고요.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과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또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은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가지 키워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바이킹 시긴의 수상한 후진,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잠시 후에 영상 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영철이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주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아내의 사건.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해 선박이 뺑소니를 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됐고 해당 선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영상이 드러났는데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공개된 그 영상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네, 지금 바이킹 시기노가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을 추돌하고 나서 그대로 밀고 갑니다. 그대로 밀고 가서 자, 지금 이 작은 유람선이 침몰하고 있는 장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봤는데 문제는 바이킹 시긴이 그대로 밀고 간 후에 침몰 장소로 이렇게 다시 후진을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을 하면서 바이킹 시기노의 승무원들이 구명조끼를 던지는 모습, 그리고 침몰 장소에서 다시 돌아온 바이킹 시기노의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영상에서 포착이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저 침몰 현장에서 다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추가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바이킹 시기노가 추돌 후에 그냥 밀고 갑니다. 100톤이 넘는 초대형 유람선이기 때문에 이 소형 유람선, 한국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바다로 그대로 침몰을 했고, 그리고 이윽고 바이킹 시긴이 다시 후진을 해서 돌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승무원들이 구명조끼를 던졌다는 것. 그리고 사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이곳 저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구조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자, 현지 매체, 이 헝가리의 현지 매체들도 해당 유람선 바이킹 시긴이 뺑소니를 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 매체 오리고의 보도에 따르면요, 바이킹 시긴이 멈췄다가 다시 후진을 하면서 가라앉은 허블레아니호가 더 오랜 시간 추중에 머물게 돼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어렵게 했다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허은하 소장님, 이미지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바이킹 시긴이 만약에 추돌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기존의 주장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몰랐다면 그냥 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니까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던 것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사람, 지금 우리가 뺑소니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잖아요. 뺑소니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동들이 어떠했습니까? 범행 현장을 꼭 확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도저히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리죠. 근데 지금 보였던 저 모습도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추측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너무 큰 배라서 그게 쓰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난 몰랐다라고 한다면 왜 다시 그 범행 장소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던지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구출을 하려고 했지만 구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분 정도 있다 바로 떠나고 그 다음에 신고도 아주 늦게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신고는 또 왜 늦게 했을까? 그 안에서 어떤 꿍꿍이가 있었는지 예. 진짜 궁금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이미지적으로 볼 때는 네. 무언가 수상하다. 무언가 수상합니다. 무언가 수상하다. 지금 법조인의 분석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변환봉 변호사님, 지금 현지 매체들, 헝가리 현지 매체들도 이건 뺑소니 혐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구출 작업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보게 될 경우에 해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충돌을 하고 난 후에 배가 후진한 경우는 전형적인 뺑소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들을 보도 구속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몰랐다고 한다면 충돌한 것 자체를 못 느꼈을 것이고 그대로 배가 갈 텐데 충돌한 이후에 통상과 다른 뭐 주춤거리라든가 시동을 끄고 잠시 버틴다라든가 아니면 후진한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충돌을 인지했다라고 보고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이것은 선장이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서 상당히 무거운 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 김병민 박사님, 차라리 후진이나 하지 말지. 현지 매체 오리고 보도에 따르면 바이킹 식인이 후진하는 바람에 이게 허블레아니호가 가라앉았는데 그 위를 바이킹 식인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존을 어렵게 했다. 구출을 어렵게 했다. 그 짧은 골든타임 기간 동안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상황을 인지하고 뒤로 후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시동을 껐을 가능성도 변환봉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속이 굉장히 센 곳이기 때문에 뭔가 추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시동을 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속 때문에 조금씩 뒤로 밀려서 이 바이킹 시기노가 뒤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춰져 있다가 급하게 도주하는 것 같은 영상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저 영상을 보게 되면 뒤에서 커다란 유람선이 다시 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차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에 현장을 떴다라고 또 주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들을 보더라도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구명 조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원들이 여러 가지 구조 활동들을 하는 것을 봤다라면은 충분하게 선장이 관련된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당시에 추돌이 있고 난 다음에 저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고 신속하게 구조활동만 벌어졌더라도 이렇게까지 힘든 수색 상황이 이어질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때 왔더라면 재빨리 신고하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앞장을 서던가 아니면 차라리 그 현장으로 후진하지 말던가 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킹 시깅을 운전했던 당시 선장은 의도성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 씨죠.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다. 규정을 어긴 게 없는 데다가 나는 규정 어기가 없다는 거예요. 붉은 비가 내려서 시야가 제한되는 바람에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지금 계속 약간 변명 쪽. 박정환 대변인. 일단은 지금 얘기는 바이킹 시긴 선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헝가리 법정에서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정확한 상황이 나올 텐데요. 정말 궁금한 거는 당시 있었던 선장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명백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보면 전진하고 후진하는 사이에 우리가 도로에서 차가 전진하고 후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가 좀 전에도 화면에서 보였지만은 전진할 때 스크류가 확 돌아가면서 물결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하고 후진하는 사이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상치 않은 와류를 만들어서 배가 가라앉았던 우리 배가 떠오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부유하고 있던 우리 구조를 해야 되는 분들도 떠오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건을 알았냐, 추돌 사항을 알았냐, 몰랐냐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저걸 완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고의성도 그다음에 실책도 있었다고 예. 보여져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운데 사실은 바이킹 시그널에서 지금 선원들이 그 배 위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 승객들도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던져서 예. 구조하려고 하는 모습. 그 같은 시간에 그곳을 지나갔던 다른 유람선의 선장들은 이미 헝가리 당국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구조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뭘 했는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규정을 어긴 적 없고 그대로 준수했고 비가 많이 와서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명명백각계 이제 진실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이전에 하루속히 빨리 예. 이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구조되거나 어떤 그 단초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수심도 높고 유속도 빨라서 수색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다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예.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설화를 자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색이 한창인 상황에서 또 실종자들의 가족이 애탄 마음으로 현지에서 수색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민경욱 의원이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실종자들의 가족의 마음에 뭔가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세게 일고 있는데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또 바른미래당의 김정아 대변인의 비판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연이은 망언과 실언으로 국민께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당의 대변인까지 국민의 마음을 헤집고 나선 것입니다.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마십시오. 박영진 의원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민경욱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고요. 또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맡았고요. 또 대한민국의 뭐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KBS의 아나운서 출신의 기자 출신, 네, 또 이런 그 대변인이고 국회의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제1야당의 대변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왜 이렇게 그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 저도 해봤고 박정아 대변인도 해봤습니다만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가요 페이스북에 SNS에 자기 생각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횟수의 SNS 글을 계속 올리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던데 총선 때문에 혹시 이렇게 허둥지둥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 안 하셔야 됩니다. 각 당의 대변인들 그리고 정치권의 대변인들은 정제된 말과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소속된 집단과 정당의 의사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민경욱 의원님, 민경욱 대변인 마술 상당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단 어디 해외 시찰 나가고 그러면 그 마술로 그 의원단을 즐겁게 했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언어의 마술을 펼쳐야 되실 분이 예. 이렇게 말의 기술, 말 장난, 막말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고 또 실종자 및 유가족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은 하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러지 마시고요. 책임 있는 태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얘기처럼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제일 결여되는 게 공감 능력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실종돼 있는 가족들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쟁의 과정 속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구조 지시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불편이나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 사실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정치인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 자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언들 때문에 그 망언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이렇게 참 많이 했는데요.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셈 표현을 반드시 좀 주의하라고 얘기하면서 꼭 들었던 게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발언들은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자유한국당의 민경 의원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정치인들이 자금의 상황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가 좀 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피해 숙청의 발언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북한이 보도를 했는데 이 숙청 보도 이후에 김정은이 등장을 했는데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김여정의 자리에 현송월이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이 지금 20일이 넘게 사실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금 3주 만에 김정은이 다시 나온 셈인데요. 지금 멀리 보이시는 김여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김여정 대신 현송월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송월을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확대를 해봤는데 확연하게 현송월이 현지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김정은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은 김여정이 아니라 현송월이었다. 앞서 하노이 노딜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김정은이 대단히 지금 화가 났다. 여동생이 김여정조차도 지금 근신 처분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 이후에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터에 김정은의 공개석상이 김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역시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찾아보니까 김여정 대신에 그때에도 비교적 최근이죠. 현송월이 김여정의 위치를 대신해서 김정은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김여정이 근신 처분에 처해졌다라는 관측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미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에 대해서 노역형에 처해졌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지난 2일 군인 가족 예술 소조 경연 대회에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 끝에 뭔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 확실치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당겨봤을 때 김영철이 함께 동석한 것이 확인이 돼서 노역형에 처해졌다라는 관측과는 달리 김영철은 일단은 건재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을 포함해서 김여정까지 어떤 숙청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주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노이 노딜 후폭풍 집단 숙청. 김영철은 노역형에 처해졌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어쩌면 노역형을 했다가 다시 복귀했을 수는 있어도 일단은 건재한 것으로, 현재는 건재한 것으로. 문제는 김혁철부터예요. 총살, 김성애, 신혜영, 정치범, 수용소 여전히 모습 보이지 않고 있고 김여정도 근신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허나 소장님. 네. 지금 사실은 김여정이 있어야 했잖아요. 네. 계속해서 현송월이 나오고 있어요. 현송월의 파워가 더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권력자와의 그 거리라는 것은 파워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잖아요. 타 죽는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가족도 위험한 자리이지만 김여정은 건재했었어요. 그들의 그 끈끈한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왔고 모든 것을 좀 덮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시 오누이. 예, 오누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현송월 씨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여자친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무언가의 조심성을 드러낼 때 친척, 그러니까 오누이 아니면 진짜 가족 같은 누군가의 수행을 받아야 할 만큼의 그런 감정일 듯하고 그만큼 현송월이 파워풀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좀 그 영상들이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박용진 의원님, 김영철은 노역을 갔다 온 건가요?
갔다 왔을 수 있습니다. 갔다 올수 있다. 이전에도 김영철은 노역형에 처해져서요. 예, 뭐 하방이라고 보통 그 공산권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방? 예, 뭐 예. 정책적 실수라든지 권력 다툼에서 졌을 때 하방 조치를 당합니다. 어. 그 시중신, 그러니까 시진핑의 아버지도 역시 하방 조치를 당해가지고요. 그 옛날에 그 촉당이라고 불렸던 아주 두뇌 상권 골짜기에 가가지고 시진핑이 아주 어렵게 그 컸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철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하방 조치를 당해서 노역형에 취해져 있다가도요. 오뚜기처럼 금방금방 일어나서 다시 중요한 자리에 이제 복귀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하노이 노딜 후폭풍 때문에 김영철이 노역형에 처해졌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김영철이 총살을 당하고 김성애, 신혜영 등이 또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도 그렇고요, 또 백악관도 아주 신중하게 사실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영철은 그래서 노역형에 처해졌다라도 복귀한 것이 분명하고 또 그가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지금 또 잘 나간다 하고 있는 다른 라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요. 예. 아직까지 김여정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총살 당했다는 김혁철의 모습도 현재 북한 보도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현지 실찰에서 매우 대단히 불만을 드러내며 짜증 섞인 질타를 했습니다. 뭐 폭풍 질책, 폭풍 짜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짜증 난 걸까요? 직접 보시죠. 건설 시공도 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 관리도 되는 대로 하여 불과 3년 전에 건설한 건물이 한 10년도 더 쓴 건물처럼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관 샤워장에 물이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꾼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지금 뭐 수도꼭지에 샤워기에 뭐 이것저것 굉장히 지금 책 잡고 있는데 아니 어버이 수령이 수도꼭지 갖고 지금 여기저기 짜증내고 다니는데 설계를 망탕, 뭐 주임답게 하지 않았다, 형식주의, 날림이 농후하다, 가안부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 태도가 좀 잘못됐다 이거죠. 기분이 좋지 않다, 대단히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서요, 제일 문제는 바로 일꾼들의 사상 관점이다. 노동당 근로단체부가 과외교육 교양 부문의 정책적 지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인 박사님, 네. 이거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지 시찰에 나가게 되면서 경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 평양,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017년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그 효과 여파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적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하노이 노딜 이후로 사실 대규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신했던 모양인데 지금 미국과의 협상 과정들이 완전히 교착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했던 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떠받고 있는 거 우리 과거에도 이제 장마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스스로 경제 생활에 영위해 나가기 위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일본세가 틀려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세는 이제 북한 말인데 일하는 태도가 표현. 말 그대로 당을 위해서 사상 검증을 통해 헌신임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당연하게 북한의 인민들이 그동안 배급을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장마당 등을 통해서 스스로가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령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스스로 나서서 일하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서겠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외국으로부터는 제재가 완전히 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과거에 해왔던 경제 체제를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시 김영철의 모습 하나만 돌아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김영철 얘기했을 때 건재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리를 보게 되면 제일 끝자리로 가게 되는 모습을 숨이 보시거든요. 과거에 굉장히 대우됐던 김영철의 모습과는 다르게 9번째로 김영철의 호명이 불렸다는 것이고요. 이미 통일전선 부장 직책에서 떨어지게 되고 장금철이 통전부장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과거에 지금 최룡해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혁명화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던 사람 인물 중에 하나가 최룡해였습니다. 그 최룡해가 혁명화 조치를 거치면서 돌아오게 됐던 기간이 단 2개월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노딜이 2월 말에 있었고요. 지금 6월 달이니까 아마 혁명화 조치를 다녀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노역형까지 다 하고 나서 간신히 지금 9번째 자리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과연 건재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총살당했다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미 협상들을 총괄적으로 이끌어왔던 김혁철이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로 총살을 당했다라면은 총살 혹은 처형을 당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더 이상 협상 과정이 이끌어질 수 있을지가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짜증내고 있는 상황들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짜증낼 것이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시각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수염도 안 깎지 않고 되게 거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단추도 풀고. 근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자주 입지 않던 색의 인민복을 입었고, 회색의 약간 어떤 인민복. 좀 밝은 모습으로 자신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의 그 색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헤어를 보세요. 헤어도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피부톤도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합니까?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기존과는 다르게 면도도 하면서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안경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도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다거나, 지금 나 아직 건재해 라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각적인 그 한 컷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뒷짐을 지고 무언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동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또 예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길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에요.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면서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화하자는 뜻이다.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의 의미이다. 무슨 표현입니까? 분명한 생각의 의미.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미국에 조금 양보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면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그거는 도발이 아니라 북한이 그냥 대화하자고 하는 일종의 대화의 어떤 일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만 빼고요, 미국과 일본 국방수장은요 전혀 다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셔너햄 미 국방장관 대행은요, 북한은 엄청난 위협이다. extraordinary threat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FFVD 위한 협상에 초점이 있다. 완벽한 완전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목표다. 북한의 능력은 미국 영토 등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동일한 시점에 얘기를 했고,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는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변치 않았다.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고 미 본토와 유럽도 타격 가능하다라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문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중러 등의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박정하님,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저거 대화하자는 제스처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신형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달 4일, 9일이잖아요. 이거 한 달인데 우리 정보당국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 일본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국방장관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별로도 사실은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하잖아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국방부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건데,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국방부는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북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저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국방장관이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는 게 매우 답답합니다. 국방장관이 저 얘기를 했을 때는 기조연설이었어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시아 관련한 국방장관들 대화가 있는 샹그리아 대화에서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조연설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하고 심지어는 언론 공동 발표문을 발표합니다. 공동 발표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계속 강화돼야 된다 그러고, 언론 발표문에는 3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발표가 나와요. 보통 언론 공동 발표면 큰 틀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최종 발표 전까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장관들의 최종 사인을 할 텐데 여기서도 사실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국, 일본 국방장관들의 생각을 돌려놓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돌려놓지 못하고 기왕에 있었던 발표문을 발표를 했는데 본인 정작 기조연설은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한미일 간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글쎄 이게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이미 단거리 미사일은 맞지만 이게 탄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탄도미사일이면 유엔의 제재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거를 대변해 주려고 하고 커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앞서 쭉 본 것처럼 북한 내부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국제 제재에 따라서 북한 사회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공조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을 정도로 한미일이 그리고 우리 저 내부도 공조를 잘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예.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보니까 혹여 북한 내 식량난이 많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식량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 느닷없이 서울시장이 뭐 북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게 순수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박정화 대변인께서 숨 넘어가게 지금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 대행이 북한의 능력은 역대 동맹국 미국 영토를 확실히 타격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요? 또 하나요. 일본의 방위상이 일본 전역은 사정권이 물론이고 미 본토, 유럽도 타격할 수 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의 핵 능력과 북의 미사일 능력을 폄하하고 낮춰잡으려고 했었던 게 한미일 그 군사당국과 그리고 정보당국들의 이야기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미국하고 일본은 호들갑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정작 미국의 정보당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또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다른 얘기합니다. 볼턴이라고 하는 안보 담당 보좌관도 이제 대통령 말씀이 맞으시죠라고 또 다른 얘기 옛날에 하다가 다시 꼬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정보당국과 대한민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런 핵 능력과 미사일 발사 능력 그리고 북한의 최근 실험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꾸 왜 그 핵을 핵이라 못하고 미사일을 못하냐, 홍길동의 뭐 아버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적절치 않은 비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경도 국방장관의 발언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 남편의 시신은 어디에 유기를 했는지 그리고 혼자 범행을 한 것인지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아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일단은 피의자죠. 전 아내 사건의 용의자 고모 씨가 현장으로 압송되는 장면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바로 이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한 고모 씨입니다.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지난달 18일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젊어요. 여성 고모 씨. 완도에서 배를 타고 본인의 차까지 실어서 제주에 도착을 합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전 남편 A씨 36 동갑이죠. 전 남편이에요. 이혼한 남편. 제주의 모 펜션으로 둘이 입실을 합니다. 이 펜션은 전 아내가 고모 씨가 예약을 한 펜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틀 뒤인 27일에 둘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 말고 이 전 아내 고 씨 혼자서 가방 2개를 들고 펜션을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2명인데 나올 때는 이 여성 혼자만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배편을 통해 다시 청주로 이동을 했는데 같은 날 27일에 이 전 남편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합니다. 아들과 전 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찰이
고 씨에게 A 씨의 행방을 묻자 고 씨는 펜션 입실 당일 오후 8시쯤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 확인한 결과 이게 거짓말로 들통났어요. 전직 아내의 답변은 사실과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알고 봤더니 31일 해당 펜션의 거실의 벽과 욕실의 바닥 부엌에서 다량의 피가 발견되는데 그 피가 바로 실종된 전 남편의 피로 확인이 됩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에 이 전 아내 고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 결과 고 씨의 집안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 등도 발견이 됐다는 점인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문점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게 과연 고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 경찰도 현재 이 의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답을 찾고 있는 상황. 고 씨는 1차 조사에서 나 혼자 전 남편 A 씨를 죽이고 펜션을 빠져나왔다라고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들 그리고 이 수사를 하고 있는 현직 수사 요원들도 과연 이 고 씨가 혼자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A 씨를 살해 후 2개의 가방으로 시신을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성 홀로 이 남성의 시신을 옮기기가 쉽지 않아서 과연 동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사실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배윤 박사님, 일단 이 사건 상당히 끔찍한 사건인데 사망한 이 남자는요. 이혼한 아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혼한 아내가 데리고 있다는 본인의 아들을 만나러 간 거죠. 네,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아들을 드디어 이 법적인 다툼 등을 통해서 보러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남편이 아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됐다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이 남성이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인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지금 유가족들은 굉장히 분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보게 되면은 이 두 부부가 사실은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해를 저지른 고모 씨,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고모 씨 같은 경우는 청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제주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차를 가져와요.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 많은 경우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뭐 배를 타러 갖고 온 경우들이 있더라도 렌트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배에 실어서 가는 경우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범행을 애당초부터 기획했던 것 아니냐 추정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 끔찍하게 사실 시신을 훼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펜션에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 애당초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들을 만나는 과정인데 펜션을 잡고 거기에 전 이혼한 부부가 함께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터라 둘 간의 사이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명하게 수사당국이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이혼을 했는데 면접교섭 재판을 통해서 2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들을 만나려면 전 아내가 무조건 동석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동석을 할 필요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배우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전 배우자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약속된 시간에 데려다 주는 식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아주 어리거나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지켜볼 수 있는 거기에서 바라보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반드시 동석할 필요가 있지는 않고요. 아마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수사할 때 아마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혼할 경우에는 항상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예정을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 고모 씨가 이혼하면서 남편에 대한 상당한 그 분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보여주기 싫고 남편도 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명령을 하니까 이제 아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주목해 보면은 그
펜션에 입실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제주도에 먼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약속된 날짜에 그 남편 전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었다면 인접해서 가면 될 텐데 일주일 전이나 갔다라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계획적인 범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할 수는 없는 범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방 2개에 아마 그 사체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아무리 전 남편에 대한 증오와 뭐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 혼자서 시신을 훼손해서 가방에 나눠 담는다? 이것은 혼자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아마 경찰은 추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범행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여전히. 경찰은 그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그 몇 가지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CCTV가 입수됐는데 일단 하나씩 CCTV부터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첫 번째 CCTV. 해당 펜션에 지금 이 남편을 살해한 고모 씨의 차량이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CCTV에 잡혀 있고, 자, 지금 펜션 입구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27일에 고모 씨가 본인의 차를 타고 CCTV에 찍힌 장면인데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이미 고모 씨가 가방 2개를 차에 싣고 나오는 장면. 저 CCTV에는 남편이 나오는 장면이 포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점 함께 보시죠. 전 남편의 시신 과연 어디에 유기했느냐? 이게 희한하게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는데 범행 동기, 왜 죽였는지, 그리고 어디에 시신을 유기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사실은 박정화 대변인이 제주도의 정무부시장으로 계셨었잖아요. 어디에 유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고 있다는 게 의문스러워. 제주에서 참 이렇게 최근에 이런 강력 사건이 많이 생겨서 안타까운데요. 제주가 살고 있는 인구는 65만밖에 안 되지만은 보통 이게 관광객 한 1,500만 정도 되니까 굉장히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익명성 때문에 저런 강력범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주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뭐 외국인 영주권이나 이런 제도 등도 한번 좀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일단 저 피의자인 고 씨가 전 남편과 제주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그 제주를 가서 27일 당일날 이제 펜션을 들어간 걸 보면 제주에 여러 연고가 있을 거고 제주 상황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차를 갖고 이동을 했는데, 그 펜션이 있었던 조천에서 제주항까지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지금 저기서 나가서 그 제주항까지 가는 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역시나 이제 해안가 도로를 쭉 가면은 한적한 도로를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에 타서 완도항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뭐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그 안에서 CCTV가 배에 다 설치가 돼 있었다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주까지 갈 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좀 더 좀 잘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확보가 되면 그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는지가 분명히 나올 텐데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여전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은 안 되지만은 피해를 당한 전 남편과 있었던 아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동을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됐던 펜션에서는 아까 뭐 이미 보도가 다 나왔으니까 혈흔이라고 했지만 혈흔뿐만 아니라 뭐 뼈가루도 나왔다고 하고요. 예. 청주에서는 흉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톱도 있었다는 게, 과연 혼자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석 달 전에 다른 남편과 재혼을 한 사이에서 이 아들이 숨졌는데, 경찰은 이 아들이 석 달 전에 숨진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현재 보고 있는데, 2년 전 사망한 A씨와 이혼한 후에 B씨와 재혼한 고씨. 그런데 지난 3월 2일 청주의 아파트에서 이 여성의 의붓 아들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한 남편의 아들인 거죠.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 소견이 나왔는데 정확한 사인이 특정이 안 됐다. 사건 당일 오전 고씨 부부는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어서 신고했다.
현 남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다는데 허나 소장님. 네. 공교롭게 석 달 전에는 아들이 숨지고 그리고 석 달 후에는 전 남편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아직 모든 게 확실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라서 무어라 말을 시작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 두 가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뭐 여성이라도 힘이 센 분들은 분명 계십니다.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고 무언가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도 저를 잘 못 들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 무게가 2배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왔는지에 대한 영상을 봐서 정말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혼율과 재혼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엔 신데렐라라던가 콩쥐파티처럼 그렇게 계모나 계부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진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까지 그리고 계모의 그 역할을 그러니까 계모의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요? 부모로서 같이 있으신 분이 피해를 입을까봐 여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빨리 처리가 돼서 의문점들을 빨리 없애주는 것이 모든 부모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안전한 그 감정을 심어주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시점입니다. 예, 풀리지 않는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불러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변 변호사님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려서 많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정말로 무서워했던 뉴스인데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그런데 이 남성이 10분 넘게 협박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에 성범죄 의도 있으셨습니까? 왜 경찰을 자수했습니까? 실제로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마지막 기억 언제십니까? 피해 여성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까? 강간미수죄 적용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갈게요. 지난달 28일 홀로 귀가 여성을 따라갔던 조모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죠.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그러자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분간 협박을 했었다라는 건데 CCTV 영상 속에 이 조 씨가 범행 당시 닫힌 문 앞에서 10분간 여성을 협박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요. 문고리를 잡고 열려 하거나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서 도어락을 누르는 등 10분 이상 문을 열라라면서 종용을 했다. 문 열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같이 적용을 한 건데 귀가 여성을 특정했다는 점, 무단 침입 뒤 중요한 건 협박을 했다는 점이 강간죄의 실행 시작으로 경찰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조 씨 행위의 위험성이 크며 도망이 염려된다며 지난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지금 새로운 전말이 나왔는데 10분간 문 열어! 네. 협박을 했다. 네, 충분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남자가 무엇인가 이제 침입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강간죄 같은 경우에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요건을 일단은 폭행은 요건 충족이 안 되고요. 협박이 요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분 동안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번호 키를 누르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침입을 해서 무엇인가 이제 혼자 사는 여성에게 공격을 가할 것이다. 아마 여성이니까 이제 성적인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까지 요건 충족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충분히 경찰이 성폭행 미수로 적용을 할 만하다.
저는 일단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성범죄의 의도가 분명해야지 지금 이게 적용되는 미수이긴 하나 그런 이제 혐의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법률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행위도 영미법 국가 같으면은 아마 스토크의 행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까 처벌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지금 협박은 틀림없이 이제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제 강간 미수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강간에 대한 혐의를 과연 법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입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미 이제 의문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기억 안 나는 그 순간에 성범죄의 의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재판부 가서 또다시 이게 논의가 됐다가 적용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이제 법적인 영역에서의 논란이 여전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이 도어락에 그 비닐 랩 있잖아요. 랩을 씌우는 모습까지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림동 남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에 지문을 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고 난 후에 여성들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바로 이런 건데 신림동 사건 발생 이후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증폭, 다양한 방법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도어락에 랩을 씌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 A씨는요, 모르는 남성이 집 도어락을 계속 누르고 눈을 발로 차며 흔들자 이후 랩을 씌워놨다고요. 도어락에 묻어있는 어떤 그런 지문 등으로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데 실제 지난 1월에 한 남성이요, 현관문이 설치된 이 도어락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서 지문들 간의 어떤 숫자 조합을 해서 수차례 실제로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했던 사건이 발생을 한 바 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네. 또 한편에서는 또 랩 씌워놓는 게 나 혼자 살아요라는 것이 또 부각되는 거 아니냐. 예.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집의 여주인은 혼자 살고 있고 범죄에 대해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피해자로서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그 주거 침입과 협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법원에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행위 위험성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간미수라고 하려면 뭔가 성적인 행위에 착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는 법원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을 것이고 변호 입장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우리 집 아래층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와서 문을 두드렸다. 나는 층간소음을 확인하러 온 거였다 하는데 이 사례가 유죄가 나온다면 그 사람도 강간미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이게 인정이 안 된 대로 하더라도 주거침입과 협박에 대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식으로 분명히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림동 사건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입니다. 술집에서 한 30대 남성이 여종업원들과 함께 등과 함께 이 말뚝박기라고 하죠.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9,500만 원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뚝박기 어렸을 땐 참 많이 했었는데 바로 이런 놀이죠. 제일 그 중간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어렸을 때도 꼭 무거운 친구들이 자기가 올라타겠다고 해서 넘어지면 이제 지는 그런 구조인데 과연 술집에서 이 놀이를 왜 했는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2014년 3월에 한 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30대 A씨. 그러니까 새벽까지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교훈. 지인 4명과 또 여종업원 2명과 편을 나눕니다. 여종업원 등과는 또 왜 저거래요? 말타기 놀이, 말뚝박기를 시작해요. A씨 편인 여종업원 1명이 벽에 기대 서 있고 말 역할을 맡은 A씨 등 3명이 그리고 상대편 여종업원 등 2명 위에 올라타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선수 B씨. 이 양반이 좀 오바했어요. 그냥 뛰면 될 것을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점프하면서 말등에 올라타니까 A씨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이게 심각해요. 무릎 관절 꺾이고 뼈 골절. 엄청난 부상을 받았어요. A씨가 B씨에게 소송을 겁니다. 치료비 등 1억 7천여만 원을 물어내라 라는 거죠.
법원은요, 올라탄 사람이 60% 배상을 명합니다. B씨가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뚝박기 할 때 통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법원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과도한 충격과 잘못이다. 9,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부러진 분 40% 책임하라.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생 하는 놀이를 왜 그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술 먹고 하느냐. 너도 40%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법원이 상당히 뭔가 유수정 교수님 뭔가 좀 솔로몬틱한 판결을 내려요. 6대4. 저는 이 남성들 네 분, 이 네 분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이 다 문제다. 네, 뭐 성인 남성이 새벽까지 술 마시면서 무슨 놀이를 하나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놀이를 한다는 게 사실 지금 저희들은 별거 안 합니다. 네, 그런가요? 예. 근데 도대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놀이를 하다가 예. 더군다나 이게 술을 마시다 보면 평상시에 잘 조절이 되던 행동도 이게 이제 과하게 흘러가서 결국 20kg가 넘는 사람이 밑에 엎드린 사람 위에 의자 위에서 꽂으면은 어떻게 안 다칩니까? 다치죠. 그렇죠. 상식을 넘어선 행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밑에 있던 사람도 책임을 지라고 나온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무릎도 부러지고 뭐 다리도 지금 아주 많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것 같은데 40% 책임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일단 이거 네 명들이 사실은 잘 알고 지냈던 뭐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 간에 지금 시비가 붙었는데 변환부 변호사님 이게 여종업원들이 위에 탈 때는 뭐 여성들이니까 가벼우니까 남자들이 다 술 먹고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위에서 뛰어내리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부러진 거잖아요. 제 지인이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제목을 보고 자신의 아이에게 기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친구들에게 험한 장난하지 마라. 제목을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애들끼리 사고라고 생각했었던 거였죠. 애들끼리인 건 줄 알고. 근데 이제 아들이 그 기사를 보니 아빠한테 아빠도 술 먹으면 말타기 해라고 물어봐서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근데 사실 이게 왜 60대 40의 책임 비용을 인정을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탄 사람도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있게 되시고 그렇죠. 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입게 될 경우에 운전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그 차에 탔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도 책임을 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비록 똑같이 술에 취했으면 그냥 집에서 일찍 자야지 예. 왜 거기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과격한 행동할 때 제지를 해야지 제지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그런 걸 봐서 이제 60대 40으로 이제 책임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명언 있잖아요, 교수님 예전에 그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향해서 했던 그 오랜 명언. 술 취했으면 그냥 발 닦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 그 명언이 사실은 굉장한 명언이네요, 지금. 네, 아주 그냥 맞는 얘기인 걸로 보이고요. 저희 아들도 30대인데 네. 지금 이 기사 꼭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유럽을 뒤집으며 또 한 번의 레전드를 기록했습니다. 비틀스, 마이클 잭슨, 퀸, 마돈나 등 세계 최고의 가수들에게만 공연을 허락했던 팝의 성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한국 가수론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연 겁니다. 엄청난 명성을 가진 장소인 웸블리에서 무려 6만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울려 퍼진 떼창은 그야말로 장관. 그런데 멤버들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한 장면을 따라하기도 했다는데요. 바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에오 하면 관객들도 에오 하는 그 장면을 또 성황리했다는 후문이에요. 웸블리의 또 다른 전설이 된 이번 무대에 영국 매체들도 21세기의 비트스답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그 프레디 머큐리 에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옆에서 지금 김병현 박사님 뭐라고 하는데 그 관객들이 가득 메웠던 거기도 바로 BTS가 노래를 불렀던 그 장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벤트를. 그래서 관객들도 아주 뭐 박수를 치고 뭐 대단한 환호가 있었고요. 또 BTS가 참 귀엽기도 하고 프로페셔널한 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만 영국식 영어 발음하고 미국식 영어 발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특히나 이게 다르죠. T자가 완전히 다른 모양인데 일부러 그 악센트를 흉내 내가면서요. 그 말을 하고 그래서 유쾌하게 웃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2개의 축구장과 1개의 야구장. 그래서 지금 BTS가 공연한 윈블리 축구장과 마드리드에 있었던 방금 우리가 손흥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 모습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8연승째 거두고 있는 미국의 야구장. 예. 세 군데를 보면 2개의 축구장과 하나의 야구장. 축구, 야구, 그리고 음악. 이걸로 지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생각하면
정치 빼고 다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열심히 저희 정치인들도 좀 잘해야죠. 국회가 안 열려서 죽겠습니다. 비틀즈하고도 BTS를 비교를 했는데 비틀즈보다 더 큰 성취를 얻어냈다. 그 이유는 한국어로 우리가 모두 다 떼창을 한다라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어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건데요. 대단해요. 거기에 아미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미들이 알려주고 번역하고 뭔가를 막 도와주고 있다는데 그 아미분들께 BTS를 대신해서 아니 그들도 뭐 인사하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하풀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사우디아 왕세자 소식인데요. 이게 가짜예요. 사우디 왕자 행세를 하다가 아주 황당하게 딱 걸린 허술한 사기꾼 소식. 40대 남성 앤서니 디니앙. 미국에서 자신을 칼리드 빈 알 사우드. 그럴듯하죠, 이게. 칼리드 빈 알 사우드. 라는 이름의 사우디 왕자라고 소개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자 26명에서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가짜 외교관 번호판을 단 페라리를 몰고 백화점을 방문해 수천 달러치 쇼핑을 하는 씀씀이도 보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철저했던 앤서니에 딱 걸린 사연이 참 황당합니다. 호텔에서 식사 도중에 베이컨 돼지고기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너무나도 맛있게. 베이컨 맛있어. 역시 고기는 베이컨이야. 이 모습을 본 호텔 관계자가 수상히 여긴 것. 무슬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건 웬만하면 상식인데 무려 사우디 왕자라는 분이 베이컨을 공개적인 장소에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앤서니는 미 국무부 외교 경호실에 가짜 배지까지 구입해서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착용시키고 명함에 술탄, 왕자 등을 새겨넣기도 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베이컨 먹는데. 본인의 어이없는 부주의 때문에 들통나고 말았으니 자득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표지는 황 대표가 다리 뜬 밤 길 떠날 채비를 마치고 운동화 끈을 매는 모습을 일러스트로 꾸몄는데요. 이 책에는 황 대표가 18일간 4,080.3km를 이동하며 32개 도시를 방문했던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주로 담았습니다. 출간 작업에 참여한 한국당 관계자는 꼰대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애썼다. 우리 당에서 나올 수 없는 책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며 책의 테마 색상으로 분홍색을 사용해 한국당 특유의 빨간색도 제외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8일 책 출간에 맞춰 30대 힙합 뮤직비디오 감독이 제작한 동영상도 공개하며 2030 중도 및 청년층을 향한 구애 작전을 펼쳐간다는데, 꼰대 이미지 탈피를 위한 황 대표의 전략이 어떤 효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弁박사님. 네. 일단 책 표지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상당히 감성은 젊다. 굉장히 성공적인데요. 일단 우리 돌직구쇼에서 소개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밤이 깊어서 먼 길을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투쟁의 대장정을 떠나게 된 이유가 밤이 깊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일러스트를 보니까 밤이 깊으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뭡니까? 달이 뜨잖아요. 달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먼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생 대장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일들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2년에 대한 실정들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빨갛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빨간 건 옛날부터 금사예요. 근데 분홍색 표지로 예쁜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밤이 깊어서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서정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쯤 보게 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한 사람들 정말 잘 기획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기획해서 황교안 대표가 거듭 얘기하고 싶은 통합의 메시지, 품격 있는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자 한 신문의 만평을 보면은 황 대표가 걸으려고 하는 길 곳곳에 쥐레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레밭에서 쥐레밭 터지지 않도록 당연히 여러 사람들은 같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환봉 변호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품격처럼 좀 당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게 황 대표 지금 뭐 고생 많이 했고 책도 잘 냈다라는 평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합니까? 당 안에서 연이은 막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에세이 관련해서 기사를 보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르면서 제가 좀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애구 뭐 이런. 애구. 대표 에세이집 만들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2월 말 이후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통해서 쭉 오면서 황교안 대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만들고 안에 소위 집도끼를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쭉 볼 때는
물론 전 3개월 정도 좀 지났으니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많은 숙제들은 대표가 잘 정리하고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리해 나갈 거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만평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너무 많은 지뢰밭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뭐 윤경욱 대변인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정책위장도 있었고 뭐 차명진 위원장도 있었고 너무 많은 그 막말과 실수들이 쭉 되어져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1인 한 사람한테 의지해서 당을 지지율을 회복하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줘야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화문에 모여서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를 쳐줬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지. 여지껏 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한테 의지했고 지금 또 했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한테 한 사람한테 의지해서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정치력을 대표도 보여주고 당 구성원들 모두도 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애구애구했습니다. 애구애구. 자, 이번에 네 번째 하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돼지가 강을 건너죠. 하다하다 이제는 탈북하는 일명 월남 멧돼지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강을 헤엄쳐서 수영해서 넘어오는 탈북 멧돼지. 수영 잘해요, 멧돼지들 원래. 우리 정부가 이를 막고자 비상이 걸렸는데 최근 북한에서 폐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소식에 우리 정부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진지한 얘기예요. 북한에서 열병에 걸린 돼지들이 월남에 철책선이 설치되지 않은 한강 하구를 통해서 남한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짧은 접경 구간에서는 멧돼지가 직접 헤엄쳐 올 가능성도 높다고 봤습니다. 집중 호우기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실제로 지난 1996년에는요.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내린 집중 호우로 소 한 마리가 떠내려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려 죽은 돼지 사체가 떠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 정부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열상 감지 장비를 도입해 24시간 멧돼지 유입을 모니터링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낙연 총리는 지인도지휘에 나섰어요. 특명을 냈는데 이른바 헤엄치는 월남 멧돼지를 막아라. 무려 포상금까지 지금 내건 상황이에요. 일반 멧돼지 사체는 10만 원, 돼지 열병 감염이 확인된 사체는 100만 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 정부가 지금 총력전, 즉 북한의 돼지들이 아프리카 열병에 걸려서 지금 많이들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전한데 이게 지금 넘어오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저 중동발 메르스 낙타 감기죠.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공격을 치는 나라인데 사스는 잘 막아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도 그 외국발 그런 감염병들을 잘 막아서 상당히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워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북한이 그 전 세계 휩쓸고 있는 이 좀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완벽하게 통제했으니까 뭐 이빨로 물어서 이렇게 옮기는 건데 그 모든 국민의 이빨을 다 뽑아 발치를 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다 이러면서 약간 우스갯스러운 그런 데였는데 그런 영화 소재였는데 이 영화와는 다르게 북한에서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인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왔고요. 이 돼지열병이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한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정부 당국의 이 열의와 집중력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북과 남쪽의 인적 교류는 상당히 통제가 가능한 상태고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 통제가 가능한데 이 수영자라는 돼지들이 월남에 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 놓칠 수도 있었거든요. 놓칠 수 있어요. 이거 놓칠 수 있어요. 사체가 넘어오는 경우도 놓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군 병력을 통한 통제를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을 내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부총리가 최근에 그 AI 조리독감을 잘 막아낸 걸로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잘 방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변호사 변호사님, 저희들이 원래 또 다 군생활 했지만 군생활 하면서 멧돼지들 많이 한 번쯤 다 봤잖아요. 근데 원래 멧돼지들이 수영 잘해요. 네. 저는 한쪽 귀가 안 들려서 공익근무위원이라 족발을 시켜 먹고 멧돼지 먹고
멧돼지 못 봤구나.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게 뭐 돼지열병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의 방역 체계가 좀 심각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군 지목을 가리지 않고 아마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 뭐 식량을 뭐 군용으로 전환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돼지열병에 대한 동물 백신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공동 반응에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북한에서 아직 답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좀 북한도 여기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사실은 박정화 대변인 저 멧돼지의 특성상 이게 한 곳에 멧돼지가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먹이를 찾아서 멧돼지들이 사실은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특성. 왜냐면 군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멧돼지를 제가 한참 연구했었는데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내려오고 농가들로 내려오고. 뭐 태백산맥이 쭉 있지만 그 통해서 멧돼지들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있어요. 그리고 물론 철책성이 있고 지뢰밭도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오는 것 확률보다는 임진강에 이제 떠내려오는 확률이 높으니까 저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이 지난달에 그 국제동물보호기구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올 초부터 그 한경도 이북 지역에는 가축 이동령을 내렸었고요. 작년에 중국 관광객들이 사실은 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순대 등 음식물을 갖고 오다가 걸린 사례가 15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꼭 임진강을 통해서 멧돼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서민들 지금 돼지고기 많이 먹고 있는데 저게 치사율이 100%니까 절대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끔 모두 국민들 합심해서 막아내야 비로소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철저하게 막아야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저희들이 앞서 이 바이킹 식인호의 선장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분노를 표하지도 못했는데 한 가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 헝가리 국민들이 사망한 7명의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을 추모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일단 헝가리 국민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We wanted to help or share our condolences with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t's a terrible shock. This has happened in Budapest. Very, very sorry if the people who die here in Budapest. 나의 강, 당신이 그립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강은 흘러보낼 뿐이다. 천국 그날까지. 헝가리 국민들이 이 머리이트 다리 위에서 사망한 그 7명의 한국인 관람객들을 추모하면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헝가리에 와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미안하다. 한 헝가리 국민이요, 삐뚤빼뚤한 우리 한국어로, 우리 한글로 쓴 글씨와 쪽지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한국 어르신들께 포기하지 말고 올라와 주세요. 우리가 고통을 통째로 삼키며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삐뚤빼뚤한 서툰 한국어 편지까지 지금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 헝가리 국민들의 바람, 그리고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바람대로 기적이 있다면 우리 실종된 분들 빨리 올라오시길 저희 도지구쇼도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